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무자는 73년생, 올해 50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인데 이혼하시고 자녀를 한 명 혼자 키우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혼 전에 남편이 자영업을 했는데 가족들 돈까지 다 빌려서 자영업 하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이혼까지 하셨는데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 거죠. 여성분이 먹고 살려고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셨는데 여자 혼자 애 양육하면서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는 전혀 받지 못하니까 대출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거 아마 코로나 당시에 나왔던 정책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카드하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버텼지만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배려가 꼭 필요한 케이스에 해당하시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회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신데 채무자에게 있는 안타까운 사유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우에 이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생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사업하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할 무렵쯤에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하고 남편은 사업 실패 때문에 빚쟁이 되고 배우자는 자녀 데리고 양육권 가지고 나가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도 결국은 채무 돌려막기로 버텨야 되고 자녀분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자취 비용 때문에 채무가 생기고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거기에다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까지 있었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2020년 21년 이럴 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자가격리하고 영업 제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파산, 폐업하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국가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은행 직원이나 대출 중개업체 직원이 먼저 자영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대출 좀 받아가시라고, 금리 싼 거 있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출을 많이 내줬죠. 근데 그 지원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대출로 준 거잖아요. 그게 최근에 와서는 그 금융지원이 끝나고 갱신이 거부되고 원리금까지 균등 상환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연체가 폭증을 하는 거지. 코로나가 끝났을 뿐이지 고금리 사태나 경기 불황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을 원리금 균등 상환해서 다 갚으라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갔는데 연체된 게 오히려 코로나 때는 낮아졌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제 더 이상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모님도 여기에도 해당하신 겁니다. 자, 한부모 가족 증명서, 이혼하시고 혼자 애 키우시는 분들 요거 증명서 발급 가능하잖아요. 요거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사정 봐주기가 좋단 말이에요. 뭐 생계비든 부양가족이든 간에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유리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때 근거로 쓰기 좋거든요. 요거 있으시면 챙겨 두시고요. 자, 금지명령이죠. 금지명령으로 일단 두 가지를 지켜줍니다. 채무자가 영업장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잖아요. 500에 30이든 1000에 30이든 식당이든 뭐 판매업장이든 점포를 구했을 거니까.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얻을 채권, 물건 팔았으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내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 두 가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지 말라고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있어야 자영업자가 계속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채무를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는 보전 권고에서 매출 내역하고 매입 내역하고 순이익 내역을 적어 달라고 도표를 준 것이거든요. 저걸 간단히 도식화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에는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인건비, 월세, 그리고 물건 사온 재료비, 매입원가 이런 거 800만 원을 뺐을 때는 한 달에 순이익이 200만 원이 나온다. 2월 달에는 1200만 원 매출이 나왔는데 비용 900만 원 빼고 한 달에 순이익이 300만 원 남았다. 3, 4, 5, 6, 7, 8, 9 다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는 1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12개월을 전부 합쳐서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평균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0만 원이 나오면 회사에서 일해서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알바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회생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채무가 연체가 되고 돌려막기도 더 이상 안 돼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러 오시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최저시급 내외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전 권고에도 나오죠. 매출 금액에서 지출 비용을 빼라. 예를 들면 매입금액, 재료비 사온 거 의미하죠. 임차료도 빼고 인건비도 빼고 제세 공과금, 기타 수도 광열비 등등 빼면 원칙적으로 1년 12개월 나누면 월 평균이 나오잖아요. 방금 봤던 200만원처럼. 물론 무턱대고 채무자 말만 믿는 건 아니죠. 영업장부나 재무제표나 부가세 냈던 거, 세금 계산서 냈던 거,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채무자가 적어낸 금액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실제 소득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급여생활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죠. 급여생활자는 그냥 유리지갑이잖아요. 내가 실수령 얼마 들어오는지 그대로 다 보인단 말이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요거는 청산가치 문제인데, 원래는 회생위원이 사업장에 가서 현황이 어떤지 자산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자영업자는 그래봐야 비품 재고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는데 회생위원이 다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어 달라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현황을 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업용 설비나 재고나 비품 뭐 있나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봐라.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고 보증금 얼마 있냐, 요것도 재산 목록에 반영하라 되는 거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비품이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개인 자영업장이 이런 것들이 비싼 경우는 거의 없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밀린 월세가 혹시 있다면 그거 빼고 남아있는 보증금이 얼마가 남아있나, 시설이나 비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는 폐기처분 대상인가, 재고 같은 경우는 이거 팔 수 있는 물건인가, 그 가격표에 기재된 거 말고요, 실제로 팔 수 있는가,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장사해서 버는 돈 157만원에 한부모 가정 지원받는 거 33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캡처를 2개 따로 한 겁니다. 월 소득이 190만원인데 대략 150만원 빼고 1인 생계비보다 조금 더 반영했죠. 아까 한부모 가정 제출하고 나 혼자 양육한다 이거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2인 생계비를 뺄 수는 없죠. 월 소득이 190인데 2인 생계비 220만원 빼버리면 그럼 뭐 변제금 하나도 안 내겠다는 말이니까 이렇게는 안 되죠. 생계비를 2인보다 좀 낮게 해서 변제금 월 40만원, 이분은 60개월 나왔습니다. 36개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체 대략 2,4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솔직한 마음은 법원이 볼 때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나오는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회생위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자녀 키우시니까 또 한부모 가정 지원 받고 있으니까 회생위원이 따지고 들자면 더 따지고 들 수 있는데 더 이상 묻지 않고 통과를 시켜준 거죠. 한편 법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지나치게 낮고 장래에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건부 인가를 달겠다. 그러면 변호사는 또 구구절절 변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채무자 혼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고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형편이 많으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부디 조건부 인가 없는 선처를 좀 바랍니다. 약간 민망하긴 하지. 뭔가 조건부 인가 없는 선처를 바란다 그러면 뭔가 소득을 약간 피차 알고 있지만, 법원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알고 있지만 영상으로 다 할 말은 아닌데 아무튼 서로 알고 있지만 조건부 인가에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인가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결과가 매우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채무 전체액의 20% 정도를 변제하게 됐거든요. 청산가치 해봐야 뭐 들어갈 게 없죠. 자영업장에 비품들이 있긴 하지만 가치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좀 전에 보실 때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이었잖아요. 월 변제금 40만원이잖아요. 요거를 36개월 내면 1,4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청산가치보다 약간 더 변제하는 거잖아요. 요렇게는 잘 안 해주거든요. 청산가치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변제하게 하거든요. 요렇게 통과시키기는 회생위원도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제금 자체도 워낙 낮으니까 조건부 인가까지 안 달고 유리하게 내주는 판국에 소득이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차 알고 있지만 그냥 더 이상 묻어두고 넘어가자 하는 판국이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은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 2,300 중에서 2,4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인가가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회생 몇 달 변제하다가 나중에 일시변제 요거 신청할 수 있겠죠. 자금의 출처만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시변제하면 한 방에 다 변제하고 끝내버릴 수 있죠.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았고 이의신청 기간 정해주고 채무자에게 채권자 집행기일 이때 이쪽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채무자분이 예전에도 좀 힘든 일도 많았고 혼자 자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주식코인 토토 이런 거 탕진한 것도 전혀 없고 하니까 더 이상 묻고 따지는 거 없이 좀 좋은 조건으로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깊은 위로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힘들게 살았던 게 개인회생에서는 오히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이 정도면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